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거짓골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던 것도 잠시 약간의 통쾌함이 밀려오는 이 감정이 스스로 복잡 미묘하네요. 저는 지금 40대 중반이고요. 온라인 유아 관련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 순수익 2,000에서 3,500만 원 정도로 자리 잘 잡은 상태입니다. 친정 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자리 잘 잡아 다니고 싶다는 학원 마음껏 보내주고 먹고 싶은 것 전부 사주며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전 남편, 그러니까 저는 이혼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대부분의 가정이 그러하듯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화해하며 나름 평범하게 지지고 볶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정도 평범함에 감사하며 남편과 이룬 가정에 충실하며 아이 열심히 키우고 있었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날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둘째를 데리고 소아과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길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기요, 혹시 남편분이 이세훈 씨 되시나요? 아, 맞는데 누구시죠? 할 말이 있어요.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나요? 하며 어두운 표정을 하길래 심상치 않다 싶어서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여자가 하는 말들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찌나 충격이었던지 그날의 하늘, 온도까지 모두 기억이 나고 당시 아카시아 나무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 아카시아 냄새도 못 맡습니다. 그날 충격받았던 트라우마가 떠올라 몸서리 쳐지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 여자가 한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제 남편이 미혼이라고 속이고 한 아가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네요. 남편이 스크린 골프를 치는데 거기 카운터 보던 여자였다군요. 알고 보니 스크린 골프 알바는 부업이었고 본업은 요가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둘째 갓 임신했을 때 그 여자를 만났고 둘째 낳고 나서 남편이 그 여자에게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실을 밝힌 채요. 제 남편이 그 여자를 철저히 속이며 총각 행세를 했고 결혼하자며 달콤한 말로 꼬드겼다고 합니다. 제 남편한테 속고 삶을 비관한 그 여자는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네요. 다행히 미수에 그쳐서 살아는 남았지만 후유증으로 왼쪽 팔을 쓰지 못한다더군요. 그 바람피던 여자는 그 일로 생계도 완전히 끊겨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 구박받으며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주기적으로 자해를 하고 매일 밤 울며 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모든 것이 끝났고 온 가족이 불행해졌다며 상대 남자는 둘째까지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다 밝혀버리고 싶었답니다. 저에게 찾아와 이 이야기를 한 그 사람은 바로 그 여자의 언니였습니다. 처음엔 그 얘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게으르긴 하지만 집에서 꽤나 가정적으로 지냈거든요. 주말에 가끔 일을 나가긴 했어도 항상 영상통화를 해서 사무실을 보여주었고 차 타면 항상 전화를 해서 행선지를 보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하긴 해도 비도덕적인 사람은 아니라 여자 관계에 있어서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 말이 어떻게 바로 뇌에 입력이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일어나며 자초지종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그 여자의 언니라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하나 주더군요. 더 알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제 남편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아이를 안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현관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내리더군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실감이 났고 제가 처한 이 상황이 지독한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첫째 아이 하원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에 남편의 서재를 샅샅이 뒤졌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군요. 혹시 우리 가정을 파탄내려고 누군가 일부러 연기한 것은 아닐까 도피성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러기엔 그 여자가 한 말이 너무나 디테일했고 일부러 지어내려고 해도 못할 말들을 다 말했거든요. 그 여자와 삼자 대면을 해야 했습니다.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사실관계를 알아야 했어요. 아이를 재우고 심호흡 크게 한 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윽고 상대방이 받았고 저는 긴 침묵 끝에 제가 누군지 밝혔습니다. 그 여자도 아무 말 없다가 인사하더라고요.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했고 저는 사과 필요 없고 이게 사실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전화 끊으면 사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었더니 문자로 쉬지 않고 무언가가 수신되더군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반나체로 모텔에서 찍은 셀카, 둘이 드라이브 하면서 흥얼거리는 동영상, 300일 파티라면서 5성급 호텔에서 찍은 기념사진, 제주도 여행 사진 등등 끝도 없이 오더군요.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증거가 되겠냐면서. 제 남편, 자기 말고도 다른 여자들 상습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하는 쓰레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료가 더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말. 저는 핸드폰을 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왜 몰랐을까요? 아이 키워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던 걸까요? 저는 그저 남편을 철석같이 믿은 죄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너무나도 영악한 사람이었고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라 더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가씨도 피해자겠죠. 나의 우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지옥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렇게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이가 낮잠에서 깨면서 저를 찾았고 아이를 안으니 신기하게도 바로 현실로 돌아오더군요. 눈물을 닦고 첫째 아이 하원을 시키러 가면서 저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 더 슬퍼만 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오더군요. 오늘 어땠어? 나는 너무 바빠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네. 애들 오늘 말도 잘 듣고 밥도 잘 먹어서 수월했어. 하고 저는 애써 웃었고 남편은 별다른 거 눈치채지 않고 바로 씻으러 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 앞에서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은 채 뒤로 그 불륜녀와 연락하며 증거들을 수집했고 이혼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차마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번에도 아버지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한번 쓰러지신 이후 안면마비가 오신 상태라 남편이 바람나 이혼하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다 티가 났는지 남편은 그 이후로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무슨 일 있냐? 나는 너밖에 없는데 네가 요즘 우울해하니 나도 슬프다 등 위선 떠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길래 역겨워서 그만 발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이채영이라는 여자 알지? 그게 누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남편이 역겨워서 그만 뺨을 내려치고 말았어요. 그 여자 언니라는 사람이 찾아왔었어. 당신 그 여자와 1년 정도 만난 거 증거 전부 있어. 이래도 발뺌할래?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제 어깨를 다정하게 잡으며 말하더군요. 그 여자들 다 정신병자라며 자기 좋다고 쫓아다니는 회사 여자들인데 본인이 매몰차게 거절했더니 앙심 품고
둘이서 짜고 지금 가정 파탄 내려고 하는 거라며 저더러 믿지 말랍니다. 제가 너무 아이 키우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오히려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미안하다고 빌면 용서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꽤 잘한 사람이고 아이들한테도 잘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딱 한 번 실수한 거라고 울고불고 빌면 그냥 눈 감아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오니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저희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오리발 내밀며 아니라고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들이대도 전부 합성이라면서 이거 믿으면 바보라고 저를 농락하더라고요. 하도 뻔뻔스럽게 아니라고 우겨서 순간 남편 말이 정말인가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잠깐 들 정도였네요. 남편은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긴 해서요. 그래서 그 바람핀 여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삼자 대면까지 했는데도 몇 년을 살부터 산 자기 말은 안 믿고 거짓말하는 스토커 말을 믿는다며 저를 나무라더군요. 화가 나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하더라도 돈 한 푼 안 줄 거고 아이들도 데려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고 싸움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저한테 잘 보일 생각 없다고 판단되었는지 집에 오면 집안일도 일절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울어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거실에서 핸드폰 게임하며 팬디바람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그 꼴이 보기 싫어 제가 나가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저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게다가 저는 아이들 데리고 당장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몸 아프신 부모님이 계시고 저는 외동이었어요. 그나마 마음 통하는 20년 지기 친구들은 있었지만 다들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 제 사정까지 넉넉히 받아줄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저는 경력 단절된 지도 오래되었고 당장 공장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어린 아이들을 하루 종일 기관에 맡기고 기계처럼 돈을 벌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는 생각 안 들더라고요. 이미 바보는 됐지만 더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현명한 방법이 뭘까 생각했어요. 남편은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째라는 시기였으며 모든 게 탄로난 이후에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본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그런 모습에 한 번의 용서가 생각났던 지난날의 후회가 되었어요. 이 사람과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고 이혼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당장의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었네요. 일단 아이들이 너무 어렸으니까요. 당장 아이들과 지낼 집 월세 한 푼 수중에 없는데 무슨 새 출발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소송을 할래도 둘째는 젖먹이고 첫째도 아직 어린데 저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싸움은 점점 길어지니 저도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고 친정에도 기댈 수 없고 돈 한 푼 없이 뾰족한 수 없다는 걸 영악하게도 알아버렸고 제 지친 마음을 파고들어 그제야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한눈 판 거고 둘째 낳자마자 정리했다. 자존심 때문에 아니라고 발뺌했다. 다신 안 그러겠다 등등 눈물 쇼까지 버리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며칠에 걸쳐 사과했고 바보 같지만 지치고 지쳐버린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칼을 갈게 되었고 남편을 다시는 믿지 못했습니다. 여자에게 경제력과 기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깨닫게 된 저는 그날 이후부터 젖먹이를 아기띠로 업고 운전면허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자격증을 알아봤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비서로 일했는데 월급은 많았지만 비정규직이었고 딱히 경력으로 칠 수가 없는 이력이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가 있으면 복지 좋은 외국계 아니면 비서로 일하기가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래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알아보며 한 푼이라도 벌어보자 싶어서 둘째 아이 돌 되기도 전에 가정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루 4시간 반 정도 집 앞 김밥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무릎 꿇은 줄 알더군요. 남편의 경제력 없이 아이들 데리고 나가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본인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알게 된 거죠. 게다가 친정은 힘이 없으니 제가 얼마나 만만했겠습니까? 바람핀 인성은 어디 가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큰소리 뻥뻥 쳐가며 집에 안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몸에는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한 채로 술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 또 바람 피우는구나 싶어서 핸드폰을 보려고 했다가 귀신같이 알아낸 남편이 소리 지르며 화를 냈고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진짜 이혼해야지 마음 먹다가도 아이들 핑계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고 한심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도움 청할 곳이 그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저는 철저히 혼자였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비상금만 챙길 수밖에 없었죠. 돈이라도 모아보자는 심정으로 알바 늘려가며 돈을 벌고 모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대놓고 외박을 했고 제가 뭐라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며 본인 기분이 거슬리면 의부증 아내와 살기 힘들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맞서 싸웠지만 아이들 생각에 그냥 참게 되더군요. 아이들이 이제 눈치가 생겨 저희 싸우면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지 않으려고 남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집에서 말 한마디 안 하며 서로에게 관심 갖지 않는 부부 같지 않은 부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아이들이 티 없이 순수하게 잘 자라주어서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집에서 아빠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키즈카페에 갔고 도시락 싸서 하루 종일 공원에서 놀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남편이 애들을 봐주지 않았거든요. 애들한테 아빠라는 존재는 그저 거실에서 누워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중에 2천만 원 정도 악착같이 모았을 무렵 첫째와 둘째가 각각 5살, 3살이 되었어요. 이 정도면 아이들 기관에 맡기고 일할 수 있겠다. 월세 보증금은 되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정말 이혼하자 싶어서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더군요. 이혼은 하긴 하는데 정말 줄 돈이 없다고. 애들한테도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3명이 굶어 죽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길래 제가 미쳤다고 소리를 질렀고 눈 돌아간 남편이 저를 밀쳤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찍게 되었고 그대로 정신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눈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옆에는 친정아빠랑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남편이랑 싸우다가 탁자에 머리를 찧어 그대로 쓰러졌다더군요. 그리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자 남편이 놀라서 아이들을 급하게 옆집에 맡긴 채 119에 신고를 했고 제가 죽는 줄 알고 친정 부모님께 연락했다더군요. 저는 MRI 결과 아무 이상 없었고 충격에 잠깐 의식을 잃었다더군요. 한달음에 시골에서 1톤 트럭 몰고 올라오신 부모님은 응급실에서 저희 부부의 모든 사정을 알고 통곡을 하며 우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울부짖으며 남편 등을 때리자 남편이 씨, 한심한 놓친내가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놀란 친정아버지가 지금 장모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면서 남편을 밀쳤습니다. 참고로 친정아버지는 일전에 한번 쓰러졌다 일어나신 이후로 안면 마비가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어눌하십니다. 아버지가 뭐라 화를 내자 남편이 피식 웃으며 제기랄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무튼 아무 이상 없으면 된 거잖아요. 하며 주머니에 손 넣고 나가더라고요. 그대로 남편은 집에 갔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울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아무 얘기 안 했냐는 친정 부모님 타박에
부모님 건강 때문에 심려 끼쳐드리기 싫었고 이혼해서 자리 잡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다니까 기대지 못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만 괜찮으면 친정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이왕 다 밝혀진 김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저도 퇴원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바람 피웠던 증거들을 내세워 그대로 이혼 소송할 생각이었죠. 남편이 아이들 밥도 안 챙겨준 채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눈이 돌아 애들 밥도 안 챙겨주고 뭐 하냐고 하니까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저희 친정 부모님 보고 작은 소리로 욕을 내뱉더군요. 그 모습에 화가 난 친정 아버지가 네가 인간이냐며 당장 이혼하라고 화를 내셨고 갑자기 눈 돌아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능력도 없는 처가 주제에 이혼하면 뭐 답이 있어? 그나마 내가 돈 벌어서 이 사람이랑 애들 먹고 산 줄 알아요. 이혼하면 월세집 전전하면서 애들 고생이나 시킬 텐데 집에서 밥이나 차리라고 해요. 그 말에 친정 아버지가 노하셔서 뭐라 화를 내셨고 둘이 언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친정 아빠는 잠시 뒤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하시더니 휘청 하시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네, 그 모습이 아버지의 마지막이었어요. 순간 혈압 상승으로 뇌동맥이 막혀 쓰러지신 거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이런저런 처치를 했음에도 결국 눈을 못 뜨시고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의식 없이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친정아빠 상 치르는 내내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가득 차 남편을 그대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상 치르고 엄마 마음 좀 추스리게 친정에 아이들과 잠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팬티바람으로 역시나 거실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깨웠습니다. 돈 한 푼 안 줘도 되니 이혼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씩 웃으며 일어나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현준이랑 당신 보험 담보로 2천만 원 대출받았어. 그것까지 갖고 가. 그러면 깨끗하게 이혼해줄게. 하는데 눈앞이 순간 아득해지더라고요. 미친 새끼라고 욕하며 남편에게 쿠션이며 아이 장난감이며 잡히는 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이 악마처럼 웃으며 그걸 피하더군요. 나 이거 맞으면 당신한테 불리한데? 미친놈, 우리 아빠 죽인 것도 모자라서 애들 목까지 탐내? 당신 진짜 인간이야? 왜 이렇게 변했어? 아니, 대체 당신 왜 이런 본 모습 숨기고 나랑 결혼한 거야? 당신이 잘 알아보던가. 나 원래 이런 놈이었어. 하며 깔깔 웃는 남편. 저는 그 이후로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였는지 제가 밥을 세 끼 잘 챙겨 먹긴 했는지 아이들을 잘 돌보았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정신 차려보니 협의 이혼 신청한 상태더군요. 제정신 아닌 상태로 이혼을 한 겁니다. 그냥 정신이 나간 채로 남편과 어떻게든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조정기간에도 미친놈처럼 뻔뻔하게 있더군요. 아이들에게 그 어떤 미련조차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분노하다 못해 차분해진 상태가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 짐을 챙기고 좁은 친정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다니던 어린이집과 이별을 하고 하루아침에 타지로 오게 된 거예요. 친정부모님이 쇠약하신 관계로 오래 집에 있는 짐들을 정리 못하셨기 때문에 근 10년은 묵은 짐들을 모두 정리하니 그나마 아이들과 살만한 집 상태가 되더군요. 깔끔하게 정리했고 저는 친정엄마와 두 아이들하고 새 출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이 아이와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 2천만 원, 네, 바보 같지만 제가 모은 돈으로 갚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이 정말 이혼 안 해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듣는 사람은 바보라고 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후회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처리해서 아이들에게 못 볼 꼴 안 보이고 빨리 새 출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친정아빠의 사망보험금이 9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친정엄마가 그 돈 모두 저희한테 준다고 하셔서 저는 극구 부인하고 친정엄마 명의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어요. 집값이 높지 않은 지방 소도시라 22평도 그 정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살던 집 처분하고 간단하게 인테리어하고 들어오니 정말 행복하더군요. 친정엄마도 아빠 돌아가신 직후에는 충격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셨지만 아이들 재롱 보시며 매일 웃으시니 기력도 점점 회복하시더군요. 저는 낮에는 아이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근처 공장에 일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생산직이 아니고 관리직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다니다 보니 저도 공장 라인에 대해 빠삭하게 되었고, 당시 저희 공장이 유아 관련 물건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저도 한번 제작을 해서 판매해보고 싶더라고요. 평소에 아이들 키우면서 사용하던 유아 물품 중에 불편했던 점들 보완해서 한번 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더는 시간 허비하지 말고 바로 실천하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공장 다니며 아이디어를 짰고 특허청 드나들며 유아물품 2가지를 제작했습니다. 공장장님께서 제 사정 아시고 다른 공장들과 협업할 수 있게 도움 주셔서 그 덕분에 첫 물건이 잘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공장을 관두고 바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던 공장과는 거래처를 맺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만들고 싶은 물품을 공장에 의뢰하면 공장에서 그대로 만들어주는 방식이었고, 저는 그것을 손수 포장하고 온라인 몰 통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공장장님께서도 하다가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저를 응원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물건들은 처음에 아무 반응 없더니 2달 만에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품절을 겪고 몇십 번의 재입고를 거쳐 제 물건과 저희 브랜드는 인터넷 뉴스에도 날 정도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되었어요. 첫 해 제가 번 순수익은 2억 2천 정도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힘들었죠. 제가 직접 포장하고 쇼핑몰 관리까지 해야 했기에 처음에는 하루에 잠을 3시간도 못 자면서 처리했습니다. 나중에는 구매자가 너무 늘어나서 알바를 구했고,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작은 사무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직원은 처음엔 1명이었지만 분기에 1명씩 추가하게 되었고, 지금은 8명이 56평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느덧 저희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시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32평짜리 신축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고요. 친정엄마도 몸관리 잘하셔서 지금은 오히려 전보다 정정하십니다. 저는 떳떳한 사장님이 되어 한 달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버는 능력 있는 워킹맘이 되었고요.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사이 저는 숱한 피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전 남편은 저희가 이렇게 되는 동안 연락 한 번 없더군요. 아마 내 식구가 좁은 집에서 아웅다웅 살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돈 달라 연락 안 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느 날 서울에서 거래처와 미팅이 잡혀서 오랜만에 상경을 했습니다. 미팅이 일찍 끝나서 오랜만에 전에 살던 동네에 가볼까 해서 청량리 쪽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가니 이상하게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떠올라 더는 발걸음을 못 대고 청량리역에서 생수 하나 사서 사려고 역사 내에 있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는데 앞에 어떤 노숙자가 앉아 있더군요. 꽤 젊어 보이는데 국어를 하고 있길래 젊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얼핏 보니 전 남편과 너무나도 닮아 보여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니 세상에 그 사람은 제 전 남편이 맞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기념일에 커플로 샀던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다 떨어져서 밑창이 드러나 있고 어디서 주워 입은 옷인지 맞지도 않은 해진 가죽 점퍼를 입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텅 빈 플라스틱 분유통을 내밀며 구걸을 하며 앉아있더군요. 우리 아이가 굶고 있어요. 1,000원만 도와주세요. 하는 그 사람은 분명 제 전남편이 맞았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 맞더군요. 제가 그 앞에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섰습니다. 제 구두를 보고 전남편이 굽신거리며 도와달라 더 목소리를 내더군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천천히 제 얼굴을 확인한 후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니, 네가 어떻게... 하면서 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저는 고급스러운 트렌치 코트에 명품 가방을 갖고 있었고 잘 관리받은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어요. 전 남편과 살 때는 늘 생활비에 쫓겨 머리 한번 하지 않고 부스스하게 5,000원짜리 티나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전 남편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여기서 뭐하고 있어? 왜 구걸을 해? 아무 말 못하는 전 남편은 이윽고 저를 붙잡고 엉엉 울더군요. 아이들은 잘 지내냐고 묻더니 사실 이혼하고 나서 대출받아 토토하다가 다 망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더는 돈 빌릴 곳이 없어서 사채까지 쓰게 되었고 채무 압박에 당장 퇴직금으로라도 막아본다고 급하게 퇴사했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서 고시원 전전하며 살았고 토토 중독은 계속되어 결국 고시원 비도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더군요. 시댁에서도 본인을 버리고 이사를 가버렸고 저에게 뒤늦게 용서를 빌어보고자 전화를 해보고 싶어도 핸드폰마저 망가져 없으니 전화를 할 수가 없었다며 공중전화 앞에서도 제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해서 전화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말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랑 살면서도 제 전화번호 한 번 외울 생각 안 하더니 세상에 와이프 전화번호 기억 못하는 남편은 제 전남편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 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재기했는지, 지금 얼마 벌고 있는지, 남편이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상호 명의랑 사는 곳은 말하지 않고 제 재정 상태에 대해 다 말했습니다. 내 명의로 2억 3천짜리 아파트 있고 지금 차는 네가 그토록 몰고 싶어 하던 벤츠 E클래스야. 내 통장엔 12억 쌓여 있고 회사가 잘 되니 앞으로 더 벌 거야. 우리 신세 참 많이 바뀌었네? 제가 말하자 전 남편이 얼굴이 빨개지며 바닥을 보더군요. 애들은 당신 금방 잊었어. 지들한테 관심도 없던 아빠라는 존재 애들한테 뭐 크게 의미가 있었겠어? 그리고 나 당신이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걸 내내 저주했었어. 그런데 안 온 게 다행이었나 봐. 내가 그 분노를 양분 삼아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 무조건 당신보단 잘 살아야겠다는 도끼로 이렇게 잘 된 거야. 고마워. 그렇게 인간 같지 않게 날 대해줘서. 그 말하고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를 하나 꺼내 구겨 전 남편의 빈 분유통에 던졌습니다. 전 남편은 충격받았는지 그저 분유통을 바라만 보고 있더군요. 혹시라도 따라올까봐 뒤돌아보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 출발했는데 뒤늦게 나온 전 남편이 주위를 둘러보며 저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제가 말한 벤츠 E클래스가 지나가자 그제야 운전석으로 저를 확인하고 쫓아오려고 하길래 속도를 높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허망하게 저를 보고 있던 전 남편. 사이드미러로 그 꼴을 바라보니 마음이 시원하듯 착잡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이후로도 회사 잘 운영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미혼모 센터 가서 봉사하고 한가정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남편 때문에 비관했던 저는 씩씩하게 일어나 이렇게 성공했네요. 청량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전 남편은 아마도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모처럼 옛날 일이 떠올라 새벽에 와인 한잔하며 긴 글 써보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기로 한 남친과 시원하게 파혼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시어머니 되실 뻔한 그 분을 고소했고요.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긴 글이지만 써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 친구는 제가 고소까지 한 건 너무하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심한 건가요? 저는 죽을 뻔까지 했는데요. 얘기 시작할게요. 3살 연상 남친과 2년 사귀었을 무렵 남친 쪽 집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둘 다 결혼 정년기 나이이기도 했고 솔직히 둘 다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신상 때문에 구체적인 직업이나 소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둘 다 결혼 매칭 회사에서 꽤 윗등급에 들어갈 정도로 저희나 남친이나 집안도 나쁘지 않고 벌이도 좋은 편입니다. 서로 그런 조건 때문에 만났던 건 아니고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둘 다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애했고 서로 많이 사랑했어요. 저는 사실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혼 제도 자체가 저의 가치관이랑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지금 하는 업무에서 몇 년이나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커리어에도 치명타예요. 일 욕심이 많은 편이라 남친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저에게 쉽게 얘기를 못 꺼냈었어요. 그러다가 남친 아버님이 곧 퇴직하신다면서 결혼할 거면 빨리 하라고 재촉하셨다네요. 게다가 저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결혼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다며 집도 해주실 거고 예물 예단 전적으로 저의 위주로 해주신다며 구체적으로 리스트 짜서 말씀 주시더군요. 남친도 처음엔 얘기 못했지만 나중엔 대놓고 결혼하면 최대한 제 직업을 존중해 줄 거고 삶의 질 팍팍 올라갈 수 있게 무조건 지지해 준다며 진심을 다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거의 몇 달을 그렇게 남친이 최선을 다해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이런 남자면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결혼을 결심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셨고 남친 쪽에서도 경사 났다며 일가 친척들한테도 모두 알렸다고 하네요. 제가 이 얘기를 앞서 말씀드리는 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스드메라든지 스튜디오 촬영 같은 걸 알아볼 새가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언제쯤 결혼하면 좋겠다고 대충 틀을 잡은 뒤 그 사이 세세한 디테일들은 남친이 거의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기로 했었고 저보다 남친이 훨씬 섬세하기 때문에 저도 남친에게 맡기는 게 마음이 편했죠. 그렇게 수월하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상견례 날짜도 잡았습니다. 그 전에 가볍게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 뵙자고 얘기가 나왔고 저도 시부모님이 궁금했기에 흔쾌히 남친네 집으로 갔습니다. 남친은 그 전에 미리 저희 집에 인사를 한번 왔었고요. 남친 어머님께서 저녁을 준비하셨다고 해서 저는 꽃다발과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와인 그리고 아버님 골프 장갑을 준비해서 선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이랑 예비 시댁으로 갔죠. 어서와. 어머나, 꽃다발까지? 역시 듣던 대로 센스가 탁월하네. 예비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꽃다발을 받으시곤 제 칭찬을 잔뜩 해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금 과묵하셨지만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세심하게 제 이야기에 피드백 해주시더라고요. 남친이 예비 시아버지랑 많이 닮은 듯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어르신께 발랄하시다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발랄한 소녀 같으셨고 목소리도 하이톤이셨어요. 그리고 시종일관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더군요. 우리 엄마 텐션 높지? 그래도 뒤끝 하나는 없으셔. 그럼 나는 할 말은 하는데 뒤끝은 절대 없어. 나 같은 시어머니 아마 없을 거야. 하시는데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싫거나 하진 않았어요. 예비 시부모님 모두 좋으신 분 같아서 저도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렇게 나름 화기애애하게 저녁 식사를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님이 물으시더군요. 잘 먹어서 좋네. 난 깨작깨작 먹는 여자들 너무 싫더라. 네, 가리는 음식은 없어요. 아, 그런데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하려고 했어?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없는데? 하시며 갑자기 정색을 하시며 물으시더군요. 남친이 당황해서 말리려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우리 아들이랑 애 아빠가 워낙 마음에 들어해서 그런데 정작 여자 쪽은 결혼에 별 생각 없어 한다길래 내가 사실은 때려치라고 했지. 엄마,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하시는 거예요?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지. 아무튼 그랬는데 오늘 만나고 보니까 납득이 가더란 말이지. 너무 예쁘고 성격도 바르고 우리 아들이 매달릴만 하네. 하시며 굳어있던 표정을 푸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영화 올가미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표정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는지 호러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어머님은 그렇게 저만 알 듯 말 듯한 미묘한 기싸움을 저녁 식사 내내 하셨고 저는 처음과는 다르게 많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식사 끝내고 가볍게 차 한 잔 한 뒤